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병오년 2026년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이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대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 원년, 기준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것은 단지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먼지까지 털어내고 새롭게 가구를 들이고 새 모양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내란의 잔재는 물론 여든 야든 기득권을 모두 청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원년이 돼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해를 맞아 정어리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자포니카 민물장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금요일 먹방 때 그 맛을 본 우리 패널들이 한결같이 정말 탱글탱글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장어를 주문을 하면 그때 손질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탱탱한 식감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 상품보다 그래서 1시간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물장어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창 지역 최고치죠. 그래서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고창까지 내려가서 국내산 자포니카 장어 공수해 온 겁니다. 장어 품종 중에 하나인데 자포니카가 맛이 제일 뛰어나서 비교적 비싼 편인데도 우리가 장어 집에 가서 드시면 엄청 비싸지만 정어리몰에서 아주 협상을 잘해가지고 1kg에 25,900원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2, 3kg 시켜서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부담 없이 풍성하게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정어리몰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국내산 자포니카 장어 많이들 드시고 힘차게 새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백운계 정어리TV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올해 내란 잔재를 다 청산하고 대한민국 새로워지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죠.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후에 군부대를 찾아가서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만나서 인터뷰했던 것. 저는 그게 내란의 물줄기를 확 틀어버린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영웅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과 함께 두 영웅을 모시고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내일 모레 저녁 7시 저와 함께 영웅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내란 잔재 청산 본격적으로 청소에 나서 보려고 합니다. 예고 한번 보실까요? 예, 모레 저녁 7시 영웅본색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웅본색. 영화 제목이죠? 왜 웃으세요? 제일 많이 웃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왜 웃으셨어요? 네, 아니요. 영웅본색이라는 말도 참 오래간만에 들었고요. 네. 이렇게 흉내내시면서 이렇게 탁 하는 게. 네. 원래 영웅본색이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건 아니고 이쑤시개죠. 이쑤시개. 네. 주인발의 이쑤시개. 네. 성냥개피. 아, 성냥개비. 아, 맞다. 네. 아. 그건 많이 흉내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딱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약간 주윤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에? 왜요?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어봤어요. 아니 거기 주윤발 닮았다고 해야 내가 강수영 변호사님 홍금보 닮았다고. 어서 오세요, 강수영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홍군보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혜원 원장님은 그 누구예요? 장만옥 닮았다고 해주십시오. 한때 한때 장만옥. 한때 장만옥? 야,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소리를 들었었나 본데요? 아주 한때 들었습니다. 20대 오. 당시. 그 장만옥 좋아했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영웅본색이라는 제목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 왜 바바리 꼴때 탁 날리고 막 쌍권총 쏘고 이런 모습이 생각나서 추억이 적기도 하고요. 두 분이 한 역할이 최근 일부 유튜버나 이런 데서 왜곡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아리 TV를 통해서 진실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새로운 프로그램 영웅 본색. 제목이 섹시하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 한중 관계 복원 원년.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일단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딱 2달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국빈 방문으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2026년 시작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중국이고 중국으로서는 또 처음 맞는 국빈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중 관계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지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中方愿同韩方一道，牢牢把握友好合作方向，秉持互利互赢宗旨，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沿着健康轨道迈进，切实增进两国人民福祉，为地区乃至世界和平发展正向作用。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이따가 성과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지만 일단 그 이번에 만난 것은 시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또 중국과 미국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날 때도 그런 일이 펼쳐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험대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북 분단 때문에 섬처럼 우리가 갇혀버린 형국이지만 원래는 중국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생각을 별로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2017년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특히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래 우리 주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주 수출국이 이제 미국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이제 경쟁하는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과 관계 복원을 통해서 경제협력 또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한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시 주석 입에서 이웃이자 친구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양국 정상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명시적인 어떤 언급은 없었지만 최소한 이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면 조만간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중 간의 과제가 상당히 많죠. 사실 윤석열 때는 아예 한중 관계에 다리가 끊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다리를 잇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복원, 어떻게 보면 복원도 한 차례 더 한 단계 더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혜원 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물론 우리가 한미 동맹이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는 반드시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사실 최악의 한중 관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중 간의 혐오 정서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이미 대선 후보 때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나라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다는 특수 상황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봤을 때 힘에 의한 이 냉혹한 국제 현실에 있어서의 우리가 놓인 상황 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에 풀리지 못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 너무너무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 중심으로서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년이라는 걸 출발함으로써 많은 측면에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균형 잡힌 외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번에 대규모 방한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갔거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 폰 꺼낸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경제계에 주는 메시지가 클 겁니다. 문학에 있어서 제가 국정기획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중국이라는 큰 문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라도 이 여러 가지 얼어붙었던 부분을 풀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역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관광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큰 덩어리에서부터 작은 부분까지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것이 바로 한중 관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큰 물꼬를 텄다라고 봅니다. 이 환구시보라든가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늘 오전부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보면 좀 잘 안 웃죠. 물론 이제 중국의 황제급 아닙니까? 황제가 함부로 실실 웃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외국 정상 만나면 특히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 만날 때는 거의 얼굴 인상을 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경주에서 만났을 때 보면 뭐 선물 이야기할 때만 살짝 웃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웃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의 의미가 중국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잘 안 웃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파한대소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고 중국 국민들 실제로 지금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조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24년도에 급감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부동산 건설 다음으로 이제 수출 아니면은 이건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중국이라는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외면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만 접근해왔던 과거를 탈피하고 경제인들도 대동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낱 그 부정선거 세력에 기대고 있는 이 정치적 공간마저 완전히 질식되는 거거든요. 공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국민들과 이런 성과는 같이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조선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뤄낸 놀라운 성과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렛대 삼아서 중간에서 줄타기를 해도 위협을 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고 강점이 없다면은 줄타기 했다가는 양대 열강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냥 완전히 눌려버릴 텐데 우리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대통령과 좋은 국민들이 만나서 놀라운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몇 가지 뭐 사진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특히 인상적인 게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받았던 선물이 중국의 샤오미 폰이죠. 이 샤오미 폰으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하고 시진핑 주석 부부랑 이렇게 셀카를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셀카를 시진핑 주석하고도 찍고 또 부부 동반으로 찍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제목을 화질은 확실하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지난번에 그땐 보안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백도어 한번 네. 확인해 그거 보라고 없죠? 이렇게도 뭐 얘기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해요. 아마 네. 그때를 좀 다시 연상시키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외교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철저히 준비해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물 받은 샤오미 폰을 왜 또 들고 갑니까? 자기가 그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들고 가서 시 주석 앞에서 그 샤오미 폰을 꺼내서 그리고 셀카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 주석이 그거 싫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좀 감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시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셀카를 찍도록 허용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게 점점 나아지는 한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막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K 한류 열풍이 부는 것도 어찌 보면 내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황당하게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뭐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그 의심이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관계를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현중이나 아니면은 또 중국에 대해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 주석이 저렇게 그냥 하나의 행동은 별로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아마 밑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한중 관계가 아마 속도감 있게 풀리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 글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질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질 정도는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갤럭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착한 악마님, 저거 내가 쓰는 폰인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던데. 그런데 샤오미가 기세는 대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여의도에 더현대라고 백화점 큰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갔더니 샤오미 매장이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실 중국은 AI 분야라든가 과학기술에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의 산실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이념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중국인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민감한 정치 외교 문제보다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문화, 기술 이런 데 있어서 앞서간다라는 점을 저렇게 굉장히 엄숙하게 하면 이게 좀 미국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그냥 이렇게 재밌게 약간 유머스럽게 샤오미 폰으로 찍은 걸 올리면서 화질이 괜찮다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확 미소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화 제한이라기보다는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풀긴 쉽지 않겠지만 위성락 안보실장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축구나 바둑 등에 있어서부터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접점이 무엇인가, 중국인들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외교가 소프트 파워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 많이 찍히기는 했어도 본인이 이렇게 직접 셀카 찍은 것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낯선 모습이고 재밌는 모습이고 그렇죠. 근데 참 이면에는 사실 어려운 난제들이 많죠. 이번 정상회담에 난제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되기만은 바라면서 여러 가지 벌써부터 이제 비난을 막 퍼붓고 있는데 뭐 제가 몇 가지만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일단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원칙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말 때문에 야 이제 또 이제 친중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 이제 완전히 그냥 중국이 경도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퍼붓는 보수적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중국과의 수교가 단절됩니다. 그렇죠. 중국은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네. 그 표현도 중국이 완전 만족할 만한 표현은 아니죠. 그럼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가 아니고 존중한다라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건 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 세계 중국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대만은 결국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뭐 네 말 존중할게. 이제. 존중할게. 네, 이런 얘기인 거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선언한 게 아니라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복원할 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중 대사가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다 지워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이 선언을 한 것처럼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서해 구조물 문제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뭐 일부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겹치는 서해 바다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걸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끄러웠죠. 근데 이 문제도 지금 다뤄지긴 다뤄집니다만 결국 중국 입장은 우리가 땅덩이가 훨씬 넓으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도 좀 넓게 좀 설정해줘. 이제 경계 확정을 좀 넓게 해줘. 이런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국력이에요. 국력이 있어야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말 잘해가지고 모면할 수 있는 의제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치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은 매국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어요. 요구를 하려고. 근데 국민들께서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시간을 끌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력이 올라올 때까지. 어제 정상회담 상당히 길었지요. 예정된 시간은 30분이었는데 훨씬 넘어서 1시간 40분 했고 모두 한 4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한령 같은 경우에 이제 한한령이 풀려야 우리가 중국에서도 마음껏 활동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럴 텐데 참 이건 애매한 게 김성환 평론가님 한한령 풀어라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언제 우리가 한한령 내렸냐?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식 입장은 그거니까 한한령을 푼다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좀 모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뭐 일종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드라마였나요? 이런 데서 이 우유를 먹는 장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유를 다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스티커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모으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것만 모으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 문화가 들어와서 문화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거나 우유를 산 다음에 그걸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걸 모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층위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 교류를 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일종의 청년층의 인식이나 의식 속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뭐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공연하는 것도 공연하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 너 내린 적 없으니까 뭐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젖어 들어가면서 차차차차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바둑, 축구 이것부터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영화도 같이 해보기로 이러면서 이제 언제 내린 적 있냐?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해보고
뭐 받아들이면은 그건 이제 저절로 우리가 생각했던 한한령이 풀리는 거죠. 외교라는 영역은 최고의 고도의 전략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한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드시지 싹 스며들어 간다면 된다. 전 이런 얘기로 들었고요. 대중문화 교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위성환 실장의 브리핑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바둑, 공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이 항일 역사 투쟁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긍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발언 보니까 위안부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한 점 이런 부분도 저는 다 지금 외교와 맥락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교류도 일종의 문화 교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열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스포츠, 바둑, 공연 이런 거 참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 일을 할 때 중국 기자협회 대표단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기자협회의 대표단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갖고 있는 뭐 효라든가 뭐 선비 사상을 통한 위민 전략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류를 통해서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층 간의 교류에도 사실 양국 정상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 정책으로 악용했다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이런 만남을 계기로 한중 청년들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관계에서 기술과 이런 면에서는 경쟁하지만 협력하면서 나아가자는 정말 새로운 미래 세대의 건설적 의제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중일 관계가 나빠지는 거 보면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시 주석하고 서로 언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중국 관광객이 싹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단체 관광객 다 취소했잖아요. 그럼 굳이 단체 관광객 가지 말라고 뭐 지시합니까? 그거 아닌데도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중국이 사회주의권 국가라고 하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번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면 앞으로 한중 관계 풀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객들 좀 많이 가도 되겠구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협중이나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는 메시지 주면 그건 아주 일부 사람들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일본 국민들 또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도 확 바뀌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협중 정서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오히려 정부나 일부 정치권에서 조장하거나 부추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관련돼서는 중국의 우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한국 가수들, 한국 드라마들, 한국 영화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드라마 내용을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정신 이런 것들도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이제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권위를 상대적으로 우리는 중국보다는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 이런 게 없잖아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젊은이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단어를 보니까 건강한 문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럼 건강하지 않은 문화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건 중국이 틀어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게 계속해서 컨텐츠가 양질로 형성되다 보면 젊은 중국 사람들은 막는다고 해서 안 보질 않는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인데 이거를 잘 하려면 정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윤석열처럼 뭐 중국을 적대시하고 이래버리면 중국 국민들이 또 순식간에 적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짓만 안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는 흘러 들어가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풀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론, 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뚝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만 도와주면은 언젠가는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둑하고 축구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접근하기가 쉬운 분야이긴 한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둑 좀 아세요? 바둑 잘 두세요? 아주 잘 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조금씩 뭐 이렇게. 옛날에는 배우죠. 바둑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바둑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압도해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세계 바둑 랭킹을 보면
신진서 구단이 지금 73개월 연속 1위고 2위는 박정환 구단, 3위가 변상일 구단 이래가지고 한국 기사들이 완전 상위권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바둑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깨지면 저쪽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축구도 저는 축구 볼 때마다 아니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맨날 반판이 우리한테 깨지냐. 중국이 우리를 이긴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뒤로는 거의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서로 교류하는데 우리가 불리한 것도 하나 좀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김혜경 여사님의 활동이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여성들 초청해서 떡만둣국. 그러니까 한국은 떡국을 먹는다. 중국은 만둣국을 먹는다. 그래서 떡만둣국을 끓였다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뭐 K푸드 이런 것처럼 제가 소프트 파워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 너무 민감하지 않고 양국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로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전략을 쓰자라는 건데 김혜경 여사가 너무 재밌는 말을 했는데 떡국 끓일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님? 떡 불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단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떡국 만들 때 지단 붙이는 게 참 어려운데 오늘은 지단이 잘 붙여지는 거 보니 한중 관계도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에 시비 걸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 바둑을 너무 잘하긴 하지만 음식은 우열이 없잖아요. 이번에 또 김혜경 여사 의상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환영식 모습 한번 보고 이슈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머디팡님 마이크 저음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가 울려요. 1000만 번 얘기해도 안 되네요. 아 그랬어요? 다른 분도 그러신가요? 저희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혹시 머디팡님은 이 음향 나오는 게 조금 너무 베이스가 많이 돼 있지는 않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자, 환영식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환영합니다. 欢迎李总同学。你好，欢迎你的，很想见你。欢迎你，认识你很高兴。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웃는 모습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담 끝났고 또 나머지 일정들이 다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도 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네. 그래서 저 가봤거든요. 이제 일부러 상해 갔을 때 저 혼자 찾아가가지고 봤는데 되게 초라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요즘은 잘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도 사실은 상해 가서 상해 임정을 일부러 간 것도 좀 중국에서 항일투쟁 역사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빠진 게 있는데요. 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우리가 쿠팡이다 이걸 운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쿠팡을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압하는 이유가 쿠팡 다음이 알리테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쿠팡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경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자, 새해부터 이제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일단 당 내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잘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다 착착착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본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너희들 다 똑같은 놈이구나. 그놈이 그놈이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작 물러나야 했지요. 결국은 이제 뭐 11번째 의혹이 터져서야 물러났는데 또 나와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뉴스토마토인가? 거기에 나가서 뭐 인터뷰를 했는데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제명 탈당 이걸 떠나서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이 뉴스타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뉴스타파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뉴스토마토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면 언론으로 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으로 봐주나요? 이런 자세도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언론에 대한 것도 나를 비판하는 곳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좌진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대응을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식구조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건 뭐 잘못된 일이긴 하나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다 잘못하는 건데 나만 찝어서 이런다는 건 이건 뭔가 세력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인식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당대표를 위시하는 그쪽 세력이 나를 쳐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나를 좀 믿어달라, 도와달라. 내가 시간만 지나면 다 수습할 수 있으니까 나를 좀 기다려달라.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보내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요. 동료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부 다 무덤 속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본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 같고 당의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고려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만 물러나고 의원직 당은 탈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보기에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원내대표 자리야 임기는 몇 달 안 남은 자리인 거고요. 원래 연임은 잘 안 하는 자리고요. 그래 얼마 안 남은 자리예요. 근데 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려보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혹은 계속 수사가 지금 이어질 것 같으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걸 좀 뭔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지지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수사에서도 돌파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잘못 가게 되면은 당까지 다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더 의혹을 확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지 정치적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뒤쪽이 퇴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 많은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쫓아내지 마. 나 징계하지 마. 뭐 이런 메시지로 들려가지고 좀 매우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정말 중진으로서 모르는 걸까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자고 지금 민주당을 아예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둘 다 빠져 죽어요. 저렇게 하면 자기만 혼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민주당을 그동안에 아끼고 민주당에서 중진까지 했다고 하면 자기가 탈당을 해서 나간 다음에 진짜 억울한 게 있다면 거기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맞지. 지금 나를 쳐낼 거야? 나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나 공천 과정 굉장히 많이 알아. 뭐 이런 식의 투로 들릴 만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당 중진으로서 처신도 부적절하다. 오히려 이럴 때는 당이 조금 더 파장이 커지고 피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훨씬 더 엄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설령 자기 스스로는 뭔가의 꿍꿍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당 조치에 반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그 카드 사용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동작 경찰서장한테 직접 통화했다고 전직 보좌진이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관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왜 그때 그렇게까지 대화를 했고 녹음까지 했는데 그 뒤에 단수공천이 됐고 그 과정에서 왜 본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천헌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도덕성 시비 문제를 넘어서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과정에서 당내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민주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경선에 탈락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들이 과연 이거를 그래 우리 중앙당에서 엄중하게 제대로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님이 선당 후사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도 지금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하면 당과 또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숙고한 끝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지점이잖아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하느냐.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일꾼들을 선발하고 있느냐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기 전 의원이 부디 당원과 동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본인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성찰하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죠. 저는 정말로 이것만은, 제가 예를 들어 이걸 무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 어떻게 봐야 돼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보고요. 마치 당에서 나를 자르려면 한번 자를 테면 잘라봐라, 이런 식의 얘기로 들려서 좀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고요. 자기 스스로 그런 판단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의혹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법처리 문제하고 별개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천 문제만 말씀하셨지만 동작구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법처리 문제를 떠나서 부적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인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처신, 그리고 자녀의 입학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부적절했고요. 저는 동작갑을 어떻게 지역구를 관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초선인 구의원을 바로 의장을 만들질 않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모든 게 사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서 동작 구의원한테 했던 사람들이 반발해서 서로 간에 투서를 놓고 의장을 끌어내리고 이런 악의다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탄원서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좌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 간에 원한이 깊어져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다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원이고 오히려 황제처럼 거기서 군림하려고 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정치를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이라면 당의 외피를 쓰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내가 막아보겠다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지금 자를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잘라봐라, 나 다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일종의 배수이진을 치는 것 같아서 좀 매우 불편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김병기 의원에게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한번 들어보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나가라 믿지 못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선당 후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러한 액션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당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철저한 감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의 결과를 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싸워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이 결정할 때다. 예, 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김병기 저는 원내대표는 탈당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텐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인식 속에는 형법상 처벌 규정상 범죄가 안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별해야죠.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게 윤석열이에요. 범죄가 아니면 난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벅구라지처럼 요리조리 변명해가지고 잘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은요, 업추비 관련해가지고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가 전화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냥 전화통화 의례적으로 한 거고, 좀 수사 좀 엄정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만 했지 나는 수사 무마청탁 한 적이 없다. 별다른 말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냐? 이게 범죄냐? 이런 식으로 변명할 라인들을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동작경찰서에서 그 부인이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내역들을 CCTV를 확인했는지, 식당에 경찰이 갔는지 이런 것들 지금 언론 보도 계속 나오잖아요. 식당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에. 근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부인이 그 업추비 카드를 쓴 게 팩트잖아요. 자기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동작구 의원이 그냥 쓴 걸로 하면은 문제 될 게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막 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면은 범죄는 안 되지 않느냐? 요 라인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은요, 진실되지 않은 해명, 그리고 당 지도부의 나의 어떤 비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숨기거나 그런 것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가서 장기간 시간을 끌면서 좀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지는 것도 좀 노려보겠다. 그런 의지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요즘 시대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떠들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이제 무소속이죠. 전직 보좌관 소위 1억 원을 받았다가 보관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피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당분간 이 수사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수사를 받고 진실 규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만의 노력으로 만든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우리가 항상 준엄하게 봐야 되고요. 그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착착착착 선제적으로 잘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좀 대응이 늦어진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초선 의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당에서 삼선까지 하고 그리고 공간이 간사도 하고 공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왔고 그리고 당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랑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 동료 의원들이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임계점을 전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사안보다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지금 선거가 코앞이다. 그리고 의원들이 잇따른 추문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잔매의 장사 없다고 민주당이 이러다 골병든다. 그런 면에서라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빨리 이 부분을 잘 매듭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11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하고 또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그런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새롭게 되는 모습
민주당도 원년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한 사람을 잘라내고 뭐 그만두게 하고 이걸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지금 이번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넘어서 너무하죠.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정책위 의장이면 당 3역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이 김도읍 의장이 임명된 게 한 2달인가? 얼마 안 되지요. 그랬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김도읍 의원은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국힘당에 있으면서 물론 뭐 엄청나게 그 법사위원장 할 때 무리한 진행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지만 지난번 총선 때도 원래 불출마 선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당에서 권유해가지고 출마했고 그리고 정책의장도 맡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32일 날 김도읍 의장은 이번 계엄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떠나면서 난 너랑 같은 사람과 같이 못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걸 몸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당시 발언을 들어보죠. 국민의힘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 지도부조차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장동혁만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당 그 지도부 회의 때 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계엄 1주년 됐을 때도 그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과가 대표가 안 하면은 내가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사과를 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그 회의에서는 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특정 회사 여론조사만 말한다 이러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연 확장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뭐 오세훈 시장이나 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 얘기들은 오히려 더 당의 걸림돌 취급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항의성으로 사표를 냈다. 이게 이제 오늘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김도읍 의장 같은 경우에 나름 본인이 뭐 좀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통합이라든가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각종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소방수가 아니라 여기다가 지옥불에 같이 끌려 들어가겠다. 윤어게인을 도대체 언제까지 외칠 거며 한동훈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당에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 첫 사태라고 하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1월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내부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라던가 그 재판부에서의 판결이 1월, 2월을 기점으로 점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잡고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듯한 사람들이 계속 당을 주도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난 적어도 지옥불에는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뭐 불쏘시개를 하려고 했지만 내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털고 나갔다고 보고요. 지역구를 보니까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이전을 기점으로 미래에 대해서 쭉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은 거꾸로 과거의 윤석열 내란 수계랑 같이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붕괴라든가 국민의힘의 분화는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뭐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이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는 뭔 짓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심지어는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머리를 숙인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질 거면 내 정치적 실리만은 챙기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지금 이제 강성 지지 뭐 당원들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세력, 윤호개인 세력, 여기가 정강훈, 뭐 소년보 이쪽이 자기를 당대표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미래에 대권 주자가 되든 뭘 하든 큰 길로 가려면 나는 이 세력들을 저버리고서는 길이 없다. 어설프게 사과하고 해봤자 어차피 선거는 못 이길 거고 질 게 뻔하다면 내 것만 챙기겠다. 이 인식이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출마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분도 뭐 지금 선은 긋고 있지만 부산시장 출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박현준 시장 다음에 대항마로 지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각을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자기는.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가자고 요구하는 거고 뭐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를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은 당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장동혁은 저도 돼. 사실 내심은 저도 되고 난 내 것만 챙길 거야. 그러면서 뻔한 뭐 쇄신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해가지고 뭐 혁신적인 뭘 하겠다. 아니 당이 여전히 부정선거 세력에 잡혀 있는데 신선한 새로운 인물들이 거기에 갈 리가 있습니까? 신선한 사람이 아니라 경악할 만한 사람이 새롭게 갈 거예요 아마. 장동혁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는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뭐라도 조금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아마 꾸려져 있는 거죠. 장해찬도 그렇고 또 김민수 다 그렇고. 이번에는 또 무슨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 뉴스 감시 특위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참 김태규 그 방통위 부위원장 했던 김태규도 들어가 있고요. 제일로 웃긴 게 이수정 그 대파. 근데 이수정 이 사람은 지금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기소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게다가 더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상 이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기소가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데, 근데 이거 뭐 언론에서 보면 타이틀을 이렇게 건조하게 잡던데 이수정이 올렸던 SNS에 글을 보면은요 남성 불구라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적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내렸어. 이거를 자기 말로는 10분 만에 내렸대요. 네. 10분 만에 내렸기 때문에 뭐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법이 이 SNS에서 전파한 것은 굉장히 엄하게 보는 것이 전파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말로 그냥 얘기하는 걸 하늘로 그냥 휘발되고 없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1분이라도 올리게 되면 순식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정치인이고 공인이잖아요.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이거는 범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무죄를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이 허위사실 공표 중에 이제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할 때는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에요. 공직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 이제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이제 박탈이 되는데, 이거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받으면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선거에 당분간 못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안 친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국민의힘에 뭐 법조인이 한두 명입니까? 이거는 얄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피선거권이 안 박탈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힘이 도대체 같이 가야 할 이유가 뭘까 싶은데요. 뭐 호감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얼굴 보는 순간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저만 그런가요? 본인이 이번에 그 위원 선정되면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 특위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능함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우리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아주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당이 지금까지 해오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공정한, 정당한 그러한 이제 활동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그 불리함이 많다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요. 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김건희 그 여러 가지 스캔들 있잖아요. 뭐 명품백 의혹이라던가 의혹이 아니죠. 이제 거의 뭐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덫에 빠진 짐승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김건희를 옹호해 주는 거냐 아니면 짐승이라고 욕하고 싶은 걸 돌려서 말한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한 사람들 사형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공작이라는 건 중재이기 때문에 사형으로까지 다스려야 된다라고 김기현 당시 대표가 주장했었는데 김기현 대표 말하면 지금도 본인이 가짜뉴스 전파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명품백 상납했다는 본인의 부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수정이란 이분을 제가 사실은 과거에 방송도 하고 좀 좋게 봤었는데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김건희한테 줄 섰다가 이번엔 또 장동혁한테 줄 섰다가 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위 인선이라던가 가짜뉴스 관련된 인선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실소, 썩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짜뉴스 감시특위가 아니라 가짜뉴스 생산특위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한때 국민들한테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범죄 전문가라고 해서. 그래서 인터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가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흔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죠. 정치바람 들면 진짜 배는 게 없거든요. 이게 정치바람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주특성이 이런 거죠. 자기가 범죄 심리 전문가인데 자기가 지금 범죄 심리에 그 포획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자기가 지금 정치에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민주당 때문이고 민주당이란 적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뭐 적개심 같은 게 지금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실수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온갖 가짜뉴스 다 퍼뜨리고 다니고 윤석열 부정선거 선관위 감시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김건희 명품백 옹호하고 아까 그 가짜뉴스 얘기하면서 남성 불굴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 TV 토론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모여있는 사진 찍었는데 한 열흘 전쯤에 그 사건 있기 전에 젓가락으로 모여가지고 기호 1번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거 젓가락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그거 올려놓고 엉뚱하게 무슨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처럼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정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감투를 씌워주면 매우 저는 위험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까지 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장동혁 대표 지금 자기 지지층 확실하게 결집시켜 놓고 난 다음에 선거 패배하면 아마 물러날 거다. 근데 물러나도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고 제2의 장동혁을 세워놓고 나갈 거다. 그래서 당권을 계속 쥐고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져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논란 일으킨 거에 의해서 이수정 지금 위원이 또 가짜뉴스 당사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서 사실 좀 참담합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인 인사들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되는지 너무 참 안타깝고 씁쓸하고요. 이수정 의원이 이제 가짜뉴스 생산에 1000명에 쓰고 그런 김민전 의원은 국회에서 졸고 백골단 부르는데 1000명에 쓴 것인가.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이라던가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탈당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탈당한다고 무조건 좋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어제 영화계에 아주 큰 별이 졌지요. 안성기 씨가 타계했는데 참 안성기 씨는 우리나라 영화 배우로서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삶으로도 참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어제 아침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참 애도했고 슬퍼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까지
세상을 떠난 스타들이 많이 있죠. 이순재 선생, 윤석화 씨, 또 송도순 씨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안성기 씨 별세 소식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무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이건 저는 건방진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소멸해서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 한 추억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삶은 저런 건가 하는 약간 그런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게 좀 들었어요. 이게 저는 그 투캅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안성기 배우만큼 그 뭐랄까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캔들이 없었던 배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스캔들이 없는 걸 넘어서 참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으로 다들 인정을 했죠. 네, 늘 선한 모습으로 나와서 다른 배우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결국은 저렇게 별을 하나가 쓰러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는 느낌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분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배우라는 호칭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나는 팬클럽이 없는 연예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배우라는 것이 뭐 대단한 호칭이라기보다는 나를 특별히 막 좋아해 주시는 팬클럽은 없는 연예인이라 그냥 다 두루두루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연기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교훈을 정말 얻은 것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소수를 막 결집시켜서 마니아를 막 이렇게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내 본연의 원래 일, 나는 배우라면 배우로서의 원래 일을 잘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굉장한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혜원 원장님은 안성기 씨 좋아하셨나요? 저는 뭐 대단하신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정말 존경받는 국민 배우라고 불릴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나 안성기 배우님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기, 박중훈 이 두 분의 명연기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요. 투캅스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 뭐죠? 범죄자와 형사로 나왔던 그 영화 주먹질로 끝나는 그 영화 정말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 속에서 이렇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라디오스타에서 보여준 그 따뜻한 정선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월인가요? 영월인데 그 모습들도 잊혀질 수가 없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박중훈 배우한테 우산을 탁 펴주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은 안성기 배우님이 많은 배우들에게 그렇게 본인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까지 챙겼던 빛나는 배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사실 문화예술인들을 둘러싼 자본도 많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받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비정치적으로 보지만 안성기 배우님이 우리나라 스크린쿼터 영화에 있어서는 또 투사로 나섰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는 투사이자 큰형님이자 또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던 안성기 배우님 부디 편안하게 또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 데이브 권님이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고 댓글을 쓰셨는데 그랬나요? 참 대단한 일이군요.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애도를 표했는데 특히 이제 조용필 씨가 맨 먼저 와가지고 애도를 표했는데 조용필 씨하고 안성기 씨의 관계를 아시나요?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다고. 중학교 같은 반. 앞뒷번호라고 앞뒷번호였다고 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조용필 선생을 만났을 때 한번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까웠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자리였다고.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 조용필 선생은 대한민국 최고 가수잖아요. 안성기 선생은 대한민국 최고 배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중학교에 같은 학년을 넘어서 한 반에서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선생님한테 혹시 영향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제 중학교 짝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볍게 제가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뿌리를 찾아서 잘 키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배우가 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이제 고시 막 떨어지고 이럴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월에 그 안성기 배우와 박중훈 배우가 영화 속에서 촬영했던 여관이 있어요, 영월에. 네. 실제로 잤던. 맞아요. 거기서 제가 계속 잤었거든요. 일부러 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 방이냐 물어서 평일에는 투숙객이 없기 때문에 고시 떨어지고 이제 가서 거기 누워가지고 영화 생각하면서 이제 저 혼자 그런 시간을 막 보내고 했는데 그게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는 그 안성기 배우가 매니저 역할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빛나게 하는 역할이었고 이제 희생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잘나고 싶고 막 모든 거 주인공이고 싶고 막 태산같이 높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산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빛나는 사람은 그냥 야트막한 동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오를 만한 그냥 동산이 돼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 멋있는 삶이 아닐까? 그때 저는 그 여관방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다 큰 산이 되려고만 하는 세상에 안성기 배우가 주시는 메시지는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 고향이 영월인데 옆에 분들이 다 영월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또 영월 생각이 참 좀 좋은 나는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그 라디오스타에 안성기 씨가 버스 안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걱우걱 김밥을 먹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책 제목도 있었어요.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뭐 비춰줄 때 빛난다 이런 글도 있었는데 참 그걸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성기야 또 보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떠나셨어요. 74인가 아마 그러시니까. 예. 정확히는요. 호적은 52년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저분들이 50년생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76이죠. 네네. 76이 되도록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잘 갖고 간다고 하는 게. 네. 오늘 안성기 배우님의 명복을 빕니다. 네네님의 그 편안한 목소리가 그리울 듯합니다. 만도리님 댓글 대신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김병기 의원과 함께 주불리의 손자병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네요. 네, 던졌습니다. 드디어. 출사표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탁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재명 해낸다 김병주. 네. 어떤 각오십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선은 단순한 지선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증명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뒷받침하려면은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이면서 동지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 정부, 지방 정부가 한 몸이 되어 갔을 때 성공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김병주가 최적격이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대표 시절이나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요. 대통령 되시고도 최고위원 그만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은 배출이 됐고 이제 또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까지 나오면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리가 다른 때보다 더 주목받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지사도 이제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자리 꼭 어떤 것을 가기 위한 디딤돌을 넘어서서 그 정도 중요해졌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죠. 많죠. 1,400만이고요. 가장 많죠. 서울은 980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훨씬 많죠. 지금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이렇게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도는 경기 북도, 남도를 또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은 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 김동연 지사는 그 북도와 남도를 나누려고 많이 4년 동안 추진했는데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는 통합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자족 도시가 가능한 것이고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누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가 연결이 안 됨으로써 예를 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가 에게 있죠. 왜냐하면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망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기후 동행 패스 서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안 되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건 일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될 수 있게 통합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국 3특 체계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셔서 지금 충남하고 대전이 통합으로 가고 있고 강주하고 전남이 통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굳이 쪼개면은 힘이 분산되죠.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지금 경기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 경기 북부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지금 살릴 생각이십니까? 거기에는 비전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자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이나 산업단지 또는 AI 클러스터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에너지 전기입니다. 북부 지역은 전기가 없어요. 딱 호남에서 끌어오고 하니까 자체 전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되면은 그 군사 분계선 밑에 보면은 민통선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 지역. 거기를 벨트식으로 쭉 태양광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태양광. 그럼 그 에너지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업단지라든가 클러스터를 유치할 여건이 되고요. 그럼 그런 걸 유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 북부가 가장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이 떠난 미군 공여지, 미군 기지요. 또 우리 군이 감축되면서 떠난 군 유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 100년간 임대해 주면은 지자체에서 거기에다가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위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모여들고 인구가 늘어나고 자족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 관광, 의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획기적으로 북부 지역이 발달되고 그 에너지 고속도는 또 나중에 평화 시대가 오면은 실제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만들기도 쉬워집니다. 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특화된 사람은 김병주 경기 북부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군요. 이것 말고도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뭘 꼽습니까? 실제 가장 큰 현안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족 도시가 안 되고 베드타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제 자족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문화, 병원, 뭐 이런 그 교육까지 다 겸비된 자족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경기도는 조각조각 이렇게 나 있잖아요. 도시별로. 그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죠. 교통이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어제 출마 선언하실 때 장소를 보니까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시더라고요. 첫 일정이. 대체로 이제 첫 일정, 첫 번째 장소 이런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를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실제 거기는 우리 새벽 도매시장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민생 실천 현장이에요. 경기도에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민생 분야. 그리고 가장 아침을 여는 부지런함이 이제 그 도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원까지 가서, 서울은 또 경기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중심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아침 한 5시부터 경매 현장을 체험하고 보고 또 일도 하며 또 그 상인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예안을 많이 들었죠. 항상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한다.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당내 경선 또 이제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시더라도 본선에서 가장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민생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평생을 군에만 계셨던 분 아니냐. 네. 그런데 어떻게 뭐 민생을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공격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실제 군대는 작은 정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작은 정부 기능을 운용해 본 경험, 그것이 차곡차곡 경험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나 군단장을 하게 되면은 법원도 운용합니다. 군리 독립법원 그렇죠. 체계도 있죠. 병원도 운용을 해야 되고요. 실제 어린이집도 운용하고 또 종교시설도 다 운영을 하는 거고 교육체계도 학교가 많아요. 학교도 운영하는 거고 그런 모든 복합체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능력도 키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소요도 올리는 거고요. 포스타 군사령 포스타가 되면은 됐을 때는 저는 미군들까지 지휘해보고 미군의 행정체계까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또 소령 때는 유엔에서도 유엔 행정까지도 익혔거든요. 유엔 요원으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작은 정부를 운용해본 경험 그것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야를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사실 장군에 대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밤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것이 많은 겁니다. 뭐 법원에서 하는 재판 결과가 나면 그것도 결재해야 되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고 또 병사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니까 군단장 때 식당이 무려 300개가 넘어요. 그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식 그 계약에서부터 식사 완료부터 다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 지상에 굴러다니는 차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승용차, 버스, 트럭, 나중에 장갑차, 전차, 그리고 공병 장비들은 도자, 뭐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자체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소도 운용을 하는 거고 이것을 또 병사들 운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니까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참 행정 축소판 행정은 다 해봤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최상의 성과를 어떤 조직이든 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의 군 생활이 제가 얼마나 최상의 효과를 냈는지를 입증했다고 보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포병 장교 출신인데 비주류입니다. 포병이. 포병은 포스타가 되게 어려워요. 되기가. 통상 투스타가 거의 마지막 계급인데 10년에 한 번 정도 포스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받아서 사단장도 아주 최상의 사단장이 됐었고 미사일 사령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사성장군까지 했었고요. 그런 군 경험 모든 조직을 맡았을 때 최고의 효율을 했었고 또 저는 어디든지 가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도 짧은 시간 안에 재선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면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고요. 사실 저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훨씬 더 출중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여기에서 최고가 된 거는 그 최고가 되기까지 겪었을 수많은 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것을 해냈기 때문에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옛날에 뭐 그런 표현은 좀 옳지 않지만 도둑놈으로도 세계 최고가 되면 인정해 준다. 네. 하여튼 세계 최고가 되면 네. 거기에 갈 때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통한다고 보는데 네. 육군 대장 그거 뭐 누구나 바라는 자지만 별 따는 거 하나만 따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네, 네. 그 최고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자기 절제와 인내와 네. 단련의 시간이 있었겠는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 출신이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 됐든 처음에 비례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국민의 선택을 받는 총선 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단 이제 네. 인정을 국민들이 한 거죠. 그럼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가야 할 길들이 많은데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들 또 있고 지지자들도 많은데 지지도는 변함이 없는데 저는 너무 국방부 장관 가는 예. 후보로 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요. 생각을 네. 하니까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선뜻 경기도지사 여론조사할 때 손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국방부 장관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국방부는 사실 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건의드린 것이 민간 장관 해야 된다. 민간 시각으로 이제는 구태타 군이니까 개혁을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해서 사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그때는 출입이 되기 전이니까 경기도를 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 때 뿌린 씨앗을 예. 열매를 제가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추진력 있고 돌파력 있고 이재명의 든든한 동지 그리고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분이. 네. 저 같은 사람이. 네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네. 이제 한중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열렸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계속 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2달 만이에요. 이렇게 2달 만에 또 하고 이러는 네. 것은 참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못하는 거를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죠. 근데 지난번에 회담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2달 만에 회담을 해야 했을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만큼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신뢰 회복이다라고 봅니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 회복. 자주 만나야? 네, 그렇죠. 예. 신뢰 회복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죠.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그 중국하고 멀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한령 등 우리가 경제, 문화, 교류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 회복이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과고 사실 주변국 중국하고는 좋은 신뢰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경제나 문화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시적인 성과는 경제에 대한 성과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MOU도 체결했었고 그다음에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한한령이 지금 내려져서 사실 우리 K-팝도 가서 공연을 못하고 또 우리 공연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완화하고 앞으로 그 길을 열었다는 게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중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중 관계의 복원 아니면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다 같이 가는 거지만 지금은 어느 쪽에 더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한중 관계의 복원이 더 중요합니다. 예. 한중 관계 복원이 돼야만이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고 또 우리 문화 교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뢰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절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하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잖아요. 우리하고 밀착이 되고 그러면 전략적인 여건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것이 빛이 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네. 이거 좀 묘하게 변수로 작용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중국하고는 좀 밀접했지 않습니까? 밀접했죠. 원유를 그쪽으로 거의 뭐 80% 수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유성락 실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다.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았어도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아주 뭐 구체적으로 각 국가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좀 다르니까 서로 입장 확인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입장을 서로 확인해야 나중에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 되죠. 이번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중국은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가 될 거라고 봐요. 베네수엘라가. 하나는 우려의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메리카 대륙 서반구에서의 거점이 베네수엘라였어요. 예. 실제 거기 거점이 이제 사라지는 꼴이 되니까 대단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영향력 확대를 남미 지역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미국이 서반구 지역에서의 패권에서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패권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대만에 대한 패권 확장을 해도 대의명분이 되겠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 베네수엘라 이런 사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죠. 이번에 서반구 얘기를 이제 트럼프가 자꾸 하는데 그동안에 미국은 세계 경찰 뭐 이런 표현을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세계 경찰이 아니고 그냥 서반구 주인 행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반대하는 서반구 내의 세력들은 야 너네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까불어 하면서 뭐 쿠바도 칠 것 같고 지금 그린란드도 자기가 좀 네. 내놓으라고 막 하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우려하는데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25년까지는 무역 전쟁이었다면은 무역으로 통한 전쟁이었다면은 이제 26년부터는 무력을 쓴 전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패권을 갖겠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다른 지역은 원체 경찰 국가 하기에는 세계 경찰 국가 하기엔 힘이 붙이잖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서반부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완전히 거기를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고 좀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것이 또 대의명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중국은 또 대만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사례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현재 정부 들어와서 자주국방하겠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하겠다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맞다 시대 정신으로 그런 거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도 두 가지의 수를 떨 겁니다. 하나는 그거 봐라 저러니까 핵무기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된다. 예, 예.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면 또 하나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럼 트럼프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의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트럼프한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하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잘 이해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오시면은 미국과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피스메이커 해라. 트럼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해서 빨리 평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뭐 평화의 장으로 나와야겠죠. 네네. 됐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근데 그 시간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거는 북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어디에 무게를 주고 할지는 아마 이제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주판을 두드리면서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후자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트럼프에게 대화하면서 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으로 자꾸 국제 여건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바늘 구멍 같은 그런 것도 뚫고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아마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세계 각국도 놀라고 특히 북한도 놀랐을 텐데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전 아니었습니까? 네, 병원들 다 해치우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교전이 있었을 텐데 미군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이 끝났어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미국이 대단합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델타 포수의 이런 능력이라든가 미국의 정보 능력이나 하고 베네수엘라 자체가 군사력이 원체 약하고요. 또 병원들도 다 쿠바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대공망이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니까 대공망 금방 제압하니까 헬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델타 포스를 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독재에 항거한 내부 이반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재에 반대하고 항거한 세력들이 아마 베네수엘라 그게 관련된 정보를 많이 미국하고 커넥션이 돼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흔하게 보면서 작전을 하니까 그렇게 쉽게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작전의 성공이 이것이 전술적인 성공은 됐지만은 전략적인 승리로 연결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해서 성공했지만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느냐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미 감정이 국제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또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지금은 통치가 가능하지만은 또 반미 감정이 더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미국은 늘 일시적인 성공은 하는데 장기적인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전을 일으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고생하다가 결국은 철수를 했고요. 탈레반에 물려주고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것도 지금 전술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이것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성공을 했느냐는 의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세계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겠죠. 네.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는 거의 뭐 미국이 이제 말은 운용이라고 하지만 통치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통령이 이제 대응을 맡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반항하는 것 같다가 뭐 제대로 처신을 못하면 또 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한 뒤로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데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게 된다면 얼마 동안이나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친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통제를 하고 그러면 통제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석유에 대한 통제권은 가질 겁니다. 예. 네, 그런 거죠. 경제적인 통제권을 갖고. 근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하고 좀 가까웠잖아요. 네, 그 네. 마차도 맞아. 네. 누구야? 마두로 그렇죠. 마두로 정부에서는. 네, 네.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미국이 그런 식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까요? 거기에는 영향력이 미치기 어렵죠. 미국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예. 남미가 러시아와 중국이 아마 이번에 침공한 원인 중에 하나도 대의명분은 뭐 마약이지만 예. 속셈은 석유에 대한 패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거기를 거점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위협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작전을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중국이 그까지 영향력을 미치긴 어려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강대국들이 자기와 연관된 나라를 침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했는데 지금 국제적인 엄청난 비난을 받고 대의 명분이 없었는데 러시아 입장은 우리도 뭐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고위에 벨라루스나 또 다른 나라 또 해도 되겠네라는 오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선 대만이 우리랑 같은 나라니까 내가 완전한 영향력을 가질 거야. 이렇게 대의 명분을 스스로 이렇게 오판을 하거나 또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2025년까지는 경제 무역 전쟁이었다. 경제로 패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2026년은 세계가 위험한 국면으로 갔다. 전쟁으로 패권을 무력으로 패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력을 가진 나라 강한 나라들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풀어가는 거 보면은 완전히 러시아 편에 붙어서 야 우크라이나 빨리 넘겨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네. 러시아하고 마트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본인들이 베네수엘라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바로 위엔 캐나다도 51번째 주 하겠다라고 하니까 캐나다도 대단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진짜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한 나라처럼 혈맹 관계 아주 가까웠는데 51번째 주로 한다니까 이건 캐나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군비를 강화하고 있고 자체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 전력 강화한다고 미국한테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은 고슴도치 전략처럼 상대가 한 방 때린 권총을 갖고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린이가 권총 6발 탄약만 갖고 있어도 어른이 함부로 못 하는 것처럼 그런 전략은 필요한 거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면은 고슴도치처럼 찔려. 그런 정도를 아마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내란 청산 우리가 완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부터 내란 청산 본격적으로 잔재 청산에 나서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 그렇죠. 또 우리가 영웅 본색 이렇게 한번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프로그램. 예고편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보시죠. 봅시다. 네. 네. 예고편 멋있죠? 멋있네요. 저희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주불리 김병주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방송할 때 우리가 라이브로 하니까 김병주 TV도 같이 송출하셔도 되고요. 네. 영웅 본색이니까 주인발처럼 성냥개비 하나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새해되고 점점 내란 척결에 대한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정어리 TV에서 이걸 계속해서 한결시켜서 완전한 내란 척결을 해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빚을 안 지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 청산 제대로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도 어렵고 그럼요.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거거든요. 다시 구테타씨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걸 내란 방지하기 잔재를 다 위해서. 청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청소를 해야죠. 네, 이 프로그램 너무 잘 만들었고요. 목요일 7시니까 예. 많이 좀 봐주시면 예, 좋겠네요. 많이 오실 겁니다. 네, 우리 네. 또 박선원 의원님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네, 네. 또 그 비서관 중에 아주 네, 전종호 막비, 비서관 아주 유명합니다. 20대죠. 네, 25살에 청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예. 막비 전종은 유명합니다. 저하고 주블리 김병주에서 항상 둘이 방송을 많이 해서 제가 밖에 나가면은 막비 왜 안 왔어요 하시는 분 많고 막비 예, 막내 비서관의 정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비, 예. 저하고는 사진 찍자고 안 하는데 예. 막비하고 찍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그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하고 저하고 셋이만 하면은 조금 쳐질 네. 수도 있는데 또 그래 젊은이가 막비가 있으면은 조금 아, 프로그램이 훨씬 더 살겠는데요. 그럼요. 네. 그때 오면 가운데도 앉힐까요? 네, 네, 좋습니다. 막길 가운데 앉히고 좌우측에 딱.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내일 모레 네, 네.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예, 네. 다시 또 뵙죠. 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만나는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 7시에 영웅 본색에서 다시 뵐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